한능검 30분 때려잡기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4강의 문을 열었습니다. 3강과 이어지는 강이다 보니까요. 복장도 똑같이 3강과 같은 한 강의처럼 생각하시면서 들어오시라고 여러 준비를 해서 또 찾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30분 때려잡기인데 앞선 강의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죠. 제가 욕심이 좀 넘쳐 흐르다 보니까 특히 최근 경향이 이 전근대사의 이 난이도가 계속 상승이 됨에 따라서 조금 자세하고 좀 깨알 같은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강의도 좀 컴팩트하게 최대한 한능검, 오직 한능검만을 위한 이런 개념 내용을 통해서 컴팩트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막 새겨 넣듯이 우리 문신하면 또 여러분 사만 기억나시죠? 사만의 문신처럼 한국사의 내용이 문신처럼 새겨질 수 있게 4강 본격적으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강의 리마인드가 4강으로 연결되니까요. 고구려 백제 정치사 간단하게 왕들의 이름과 이 간략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신라의 정치사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가야 정치사와 신라 삼국 통일 과정까지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강입니다. 4강. 4강은 이제 3강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 3강까지 쓴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 4개의 나라의 정치사와 함께 플러스 신라 정치사 뒷부분에 신라의 삼국통일이 나오겠죠?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우리 한능검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삼국의 통일 과정, 고려의 건국 과정, 조선의 건국 과정. 3문제가 다 나올 때도 있고요. 2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고구려. 했던 건 이제 하얀색으로 그냥 정리할게요. 자, 주몽이 나라를 세웠고요. 동명성왕 잊지 마시고 그 아들 유리왕 때 수도를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으며 태조왕 때 옥저를 복속하고 게르무고시 왕위 세습이 단행됐죠. 이어서 고국 천왕 때 부자상속이 단행되고 행정적 성격의 오부개편과 진대법 별표 하나 제가 팍 박아놨었습니다. 고국 천왕. 전쟁에 미친 미천왕, 물론 동천왕도 있었고요. 전쟁에 미친 미천왕을 뒤를 이어서 고국을 원망하며 죽은 고국 원왕 전사, 백제를 불태울 것이야. 소수리망으로 이어졌고요. 소수리망 때 이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이 되면서 폭발을 하게 되죠. 넓게 영토를 개척한 왕, 광개토대왕으로 이어집니다. 광개토대왕, 그 아들 장수왕 때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7세기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평원왕, 온달의 활약. 온달은 이 평원왕 때 활약을 하고 영양왕 원년 때, 즉 영양왕 1년 때 죽습니다. 사망은 이때. 1년 때 죽고 활약은 평원왕 때 단행을 했죠. 평강공주와 온달왕자 여기 나오죠. 영양왕, 이어서 영유왕 그리고 이제 보장왕. 왕만 이름을 한번 쭉 써봤어요. 핵심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영양왕 때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 있었죠. 살수대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598년에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합니다. 한 대 얻어 맞은 수나라의 문제가 30만 대군을 보내서 1차 침공을 단행했어요. 30만을. 엄청난 숫자죠, 30만도.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의 이 국방 병력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되는 그 병력을 통해 1차 침공을 했으나 이걸 막아냈죠. 자, 그러자 화가 난 그 아들 수양제가 113만 대군을 동원해서 침공을 해옵니다. 수양제의 113만. 2차 침공. 저희 세계사 30분 때려잡기에서는 이 중국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2차 침공 113만 대군을 612년 살수대첩으로 을지문덕 장군이 대승을 거두면서 박살을 내게 되었죠. 이게 영양왕 때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자, 문제는 이 살수대첩 이후에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건국이 되었는데 이 당나라하고는 영유왕 때 초기 친선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초기 친선관계로 흘러가다가 옆으로 좀 뺄게요, 여러분. 영유왕 이쪽으로. 이 영유왕 때 다시 말씀드리면 당나라와 친선관계 그리고 연개소문 주도로 천리장성을 축조하고요. 부여성부터 비사성까지. 천리장성은 고려시대에도 나옵니다.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고 아니나 다를까 당태종의 침공이 일어나게 됐죠. 당태종의 침공 645년 안시성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여기 먼저 연개소문 정변을 써야 되겠네요. 연개소문 정변. 대망리지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이어서 바지사장, 보장왕, 바지사장 좀 이상하네요. 가짜왕, 왕이고 가짜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허수아비 왕이 제일 낫겠네요. 허수아비 왕 보장 위에 이제 이 연개소문이 올라서고 거의 연씨가 이 고구려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정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때 당태종의 침공으로 안시성 전투 645년도의 일입니다. 이거 노란색으로 쓸게요. 645년 안시성 전투. 빵! 이걸 또 막아냈죠. 그죠? 자, 우선 이렇게 고구려를 정리했었고요. 같은 시기에 백제로 한번 가볼게요. 백제. 주몽의 아들 이 온조가 부여씨로 마한의 소국으로 백제를 건국합니다. 그죠? 온조. 그리고 3세기가 되어서 이 고이왕 때 요쯤 써야 되겠네요. 고이왕. 너무 좀 다닥다닥 붙여놔가지고. 요 고이왕 때 관등제, 관복제, 율령반포, 그리고 목지국 복속이 일어났고요. 4세기 근초고왕 때 마한 전유역을 복속하고 고궁원왕을 공격해서 고궁원왕 죽입니다. 백제 최대 전성기, 요서산동 규슈 정복, 일본과 중국과의 대외 관계를 통해 백제의 최대 전성기가 근초고왕 때 찾아오게 됐고, 침묘왕 때 불교 수용. 이거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으니 이제 민망해서 나무 여기까지만 더 오피는 안 하겠습니다. 나무 목에 뭐가 껴서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불교 수용 침묘왕. 이 침묘왕 때 불교를 수용하고 문제는 광개토하고 장수왕이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 비유왕 때 나제동맹 체결했으나 결국 계로왕이 괴로워하며 죽고 문주왕 때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를 합니다. 위웅사 기억나시죠? 위례 웅진. 문주왕 때 수도 옮겼고요. 동성왕 때 이렇게 가면은 또 시기가 안 맞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장수왕 시기니까 계로왕, 문주왕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 문주왕, 그 다음 동성왕까지 이렇게. 동성왕 때 신라와 혼인동맹을 한 동성왕 정리를 해드렸죠. 자, 동성왕 이후에 다시 체제를 정비한 무령왕이 등장하고요. 무령왕. 그리고 백제 성왕으로 이어집니다. 성왕.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 3강에서 왕들의 업적을 정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같은 시기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신라 들어가야죠. 노란색으로 갑니다. 신라. 자, 신라의 정치사로 들어왔습니다. 신라는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웠죠. 박혁거세. 신라는 이제 금성에서 나라가 세워졌고요. 진안의 소국으로 군장국가로 시작을 합니다. 경상도 구석에 박혀있다 보니까 중국의 선진 문물이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고 초기 국가 형태로 굉장히 쭉 이어져요. 그냥 굉장히 꽂은 군장국가 형태라는 게 중요하고요. 군장 명칭이 박혁거세부터 또 석탈에 기말지 성이 바뀌죠, 여러분.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나라입니다. 왕권이 완전히 미약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박혁거세, 석탈의 기말지,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군장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이 신라의 왕호, 즉 군장 명칭이 거서관, 요거 좀 중요합니다. 군장 명칭이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순으로 바뀌어요. 거참, 키워드 드렸어요. 깜짝 놀라셨죠? 거참 입맛 순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차차홍은 이제 무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사금은 이 당시에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치아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치아가 많은, 이 치아 개수를 통해서 왕을 결정할 정도로 이런 치아, 연장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이사금이란 단어에서 입금, 그리고 임금이란 단어로 이어지게 돼요. 임금. 임금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시대 임금. 이 이사금이 왕의 호칭으로 임금으로 이어진다는 것과 마립간이 이제 대군장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 순으로 이 신라의 군장 명칭이 바뀌고 있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금성, 지금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신라는 경주에서 시작해서 경주에서 망한 나라죠. 금성입니다. 금성. 지난해 소국으로 시작한 굉장히 구석탱이에 박혀있던 나라. 국가의 형태가 갖춰진 건 4세기예요. 4세기. 이때. 4세기. 소수리왕 대조 이때. 4세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뇌물마립간이 등장합니다. 뇌물마립간. 뇌물왕이라고도 하죠. 왕이니까. 근데 이 당시에 왕의 호칭이 마립간이었고요. 이때 드디어 김씨왕위 세습이 시작이 돼요. 김씨왕위 세습이나 뒤로 가면 이제 부자상속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뇌물마립간 뒤에 아들이 너무 어려서 형제에게 왕을 세습했기에 왕위 세습, 김씨왕위 세습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라는 통일신라에서도 정리해 드릴 건데 신라의 특수성이 하나 있어요. 뼈다귀의 품격이 있습니다. 뼈다귀의 품격. 우리는 이걸 골품제라 부르고 있고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부자상속이란 표현보다는 이제 김씨왕위 세습으로 뇌물마립간을 정리하고 있죠. 이때 진안을 모두 복속을 시켰어요. 신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음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뇌물마립간 때 4세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여러분 여기 신라가 있고요. 변환이 가야로 변신을 했어요. 가야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경상남도 쪽에 가야. 그리고 여기 일본. 가야하고 일본이 손을 잡고 신라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신라 입장에서 뇌물마립간 때 가야의 공격도 받고 일본의 공격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그럼 가야에 대해서도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요 옆으로 해서 우리가 가야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가야는 변환의 소국이었고 변환입니다. 변환이 이제 가야로 합쳐지는 건데 6개 나라가 연맹을 하고 있어요. 6연맹왕국입니다. 여러 개의 가야가 있는데요. 이름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6개의 가야, 뭐 금관가야, 대가야, 뭐 아라가야 이런 식으로 6개의 가야가 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야는 크게 이제 금관가야, 대가야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금관가야와 대가야. 금관가야는 이제 우리 한능검에서도 종종 다룹니다. 특히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이 나와요. 김수로 왕의 이 시조의 설화, 김수로의 설화 구지가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금관가야의 위치가 김해예요. 김해는 평야가 있잖아요. 김해평야. 낙동강 하류 쪽으로 평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벼농사가 매우 잘 되는 지역입니다. 즉 이 김해를 바탕으로 크게 성장을 하면서 금관가야는 전기가야를 이끕니다. 전기가야를 주로 금관가야가 이끌었음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대가야의 경우에는 내륙지방에 고령에 위치해 있어요. 고령 지역에 위치해 있다. 여긴 내륙이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가야하면 무조건 연결시키는 게 철이에요. 철이 중요합니다. 철이 워낙 풍부해서 일본에 철을 수출하고 있어요. 가야하면 철. 여러분 유튜브 콘텐츠 중에 김구라 씨가 운영하는 구라철이라고 있어요. 지하철, 뭐 구라철. 여긴 가야철. 한 단어로 그냥 묶어버리셔야 돼요. 가야철 잊지 마시고 가야철. 한 번 더. 가야철. 아시겠죠? 가야하면 철이다. 철하면 가야다. 또 토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철하고 토기는 살짝 써놓을게요. 아무튼 이 가야가 일본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신라를 계속 공격하니까 뇌물마립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러다 망하게 생긴 거죠. 이거 어떻게 하냐? 방법 없나? 고개를 착 위로 들어보는 거야. 누구 계시나? 한 분이 계시는 거지.
광개토대왕이 계시는 거예요. 광개토대왕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어요. 근데 맨입으로 도와주겠습니까? 맨입으로 안 도와주겠죠? 뇌물을 준비해야죠. 뇌물마리칸이 뇌물을 준비해서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줘서 이 뇌물마리칸 때 이렇게 내려와요.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가야와 왜구를 격퇴해버립니다. 가야를 공격하고 왜구를 격퇴해주죠. 이때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간접 지배를 받는, 즉 간섭을 받는 국가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유물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신라수도 금성에서 고구려 그릇이 하나 나온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제가 담아둔 그릇, 호우명 그릇이 등장합니다. 이 그릇 밑바닥에 뭐 광개토대왕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기념 그릇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장실에 수건 보시면 기념 수건, 무슨 뭐 돌잔치, 뭐 이런 회갑잔치 수건 있죠? 어서 오십시오가 써 있으면 안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는 찜질방 수건이라고 해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 게 써 있으면 안 되고, 광개토대왕 기념 그릇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 그릇을 이 군인들 밥그릇으로 보기도 하고 제사용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신라에서 발견된 걸 통해서 호우명 그릇을 통해 광개토대왕이 뇌물마립간의 요청으로 군대를 보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광개토대왕을 넣은 비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광개토대왕이 가야를 공격했기에 금관가야가 특히 김해 지역에 있으니까 바닷가 근처니까 이 왜구와 함께 공격받았겠죠. 이 공격으로 인해서 광개토대왕으로 인해 금관가야는 이제 쇠퇴하게 되고 후기를 대가야가 이끌게 돼요. 후기가야 연맹은 대가야. 전기는 금관가야, 후기는 대가야. 왜? 대가야는 내륙에 있으니까.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거죠. 아시겠죠? 가야의 특징은 철, 금관가야, 대가야, 구지가의 김수로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정답은 철이 많이 나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 4세기 하면은 뇌물마립간이 신라의 체제를 좀 정비한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김씨 왕위 세습과 진안복속, 광개토대왕의 도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세기로 들어가면, 자,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요. 물지마립간이 나오거든요. 호명 그릇을 지우고, 여기다 써야 되겠어요. 요렇게 당겨 올게요, 제가. 호우명 그릇. 이게 이름이 호우명 그릇인 이유는 호우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견됐기에 호우명 그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 뇌물마립간 뒤에 눌지마립간으로 이어집니다. 이거 한번 들으셨어요? 지난 강의에서. 비눌동맹이라고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비유왕과 눌지마립간. 이때 나제 동맹을 체결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눌지마립간 때 비유왕과 둘이 이렇게 동맹을 체결하게 됐고, 그 다음 소지마립간은 교재에는 있으니까 말로만 언급할게요. 여러분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경주에 시장을 설치합니다. 이 정도. 소지마립간 때 이 경주에 시장 설치. 이 신라의 핵심 왕들은 6세기 때 등장을 해요. 이때가 이제 6세기로 넘어가는 거죠. 이때 6세기. 5세기고 이때가 6세기 때 신라의 지증왕이 등장합니다. 지증왕 정말 중요한 왕입니다. 지증왕. 여러분 왜 지석진 씨가 저기 런닝머니에서 활동하잖아요. 신라엔 지석진 동생이 나와요. 지석진 동생 지법진. 좀 그런가요? 지법진 트리오가 이어지는데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기가 약간 안 맞긴 해요, 여러분. 이 왕들이 조금 뒤로 빠져야 돼요. 조금 빠져야 되는데 신라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 축약을 했다라는 점. 교재에서는 다 시기에 맞게 제가 이렇게 잘라놨지요.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지증왕부터 한번 볼게요. 지증마립간이 아니라 지증왕이네요. 왕의 호칭. 왕칭호를 사용했고 나라 이름을 신라로 지정합니다. 이때 신라가 아닌가? 네, 아니에요. 이때는 사로소 또는 사로국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이 신라는 왕의 업덕이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망라한다. 계속 퍼져나간다는 뜻으로 신라라고 이때 이름을 지정합니다. 광개토대왕 세태는 이렇게 지우고 신라 호칭과 왕의 호칭을 지정한 지증왕. 라임인데요. 그죠? 호칭 지정 지증왕.
호칭지정 지증왕, 마립간이 아니라 지증왕, 호칭지정 지증왕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지증왕에서는 이제 우산국을 복속하기 때문에 문제 출제가 좀 되는 편이죠. 신라 장군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울릉도를 복속시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 삼국시대부터 독도가 우리 민족의 역사로 편입되었고 우리 영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 지증왕의 우산국 복속,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경을 장려했다고 합니다. 소로 밭을 가는 우경을 장려한 게 지증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소로 농사를 지으면은 땅을 깊게 팔 수가 있다 보니까 수확량이 늘어나겠죠. 이때부터 이제 삼국시대부터는 우경이 좀 단행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우산국 복속과 우경장려. 그리고 이 궁궐 동쪽에 시전을 설치했어요. 동시전 설치도 지증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활동을 많이 안 하고 계시긴 하는데 영화배우 최지우 씨라고 알고 계시나요? 피디님 최지우 씨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네요. 저희 고등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대학생 정도 되면 최지우 씨 알 것 같은데 최지우 씨 키워드 제가 드리거든요. 지우라고 해서 여기 우가 또 있거든요. 지증왕 하면 우를 묶어서 이게 좀 최지우 씨가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이거 여러분 이거 지우개 아닙니까? 지우개 키워드가 또 있어요. 지우개. 지증왕, 우산국, 지증왕, 우경 묶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집업진 트리오라고 말씀드렸죠? 법흥왕으로 이어집니다. 법하면 딱 떠오르는 글자가 있어야죠. 법하면 두 글자, 율령. 율령을 반포하였으며 이때 불교를 드디어 수용해요.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고요. 이전에 이미 들어왔는데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2차돈이 순교를 하면서 불교를 이때부터 수용하고 받아들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흰피, 2차돈이 날 죽이면 부처님의 이 신성한 이러한 영험한 기운을 느낄 것이다. 목을 탁 잘랐더니 흰피가 쫙 솟구쳐 올라오더라. 그 순교죠, 이게. 불교 수용. 고구려를 통해서, 왜 이때부터 고구려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고구려를 통해 불교가 이미 들어와 있었다라는 점,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왕이 직접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서 병부를 설치합니다. 병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병부를 설치한 법흥왕. 이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법흥왕이. 관리의 등급을 지정하는데 관등제. 왜 우리 고이왕의 율령 반포하고 16관등제 했었잖아요. 신라는 17관등제예요. 삼국의 제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관등제하고 율령 묶어서 법흥왕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법의 키워드로 법하면 율령. 그 다음 법흥왕의 비읍 갖고 오시면서 불교 수용, 병부 설치, 또 비읍 키워드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이어서 법흥왕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호, 건원이라는 연호를 제정을 하였으며 연호 사용합니다. 그만큼 신라가 독자적인 힘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금관가야를 먹어버렸어요. 금관가야가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쇠퇴하지 않았습니까? 법흥왕 때 복속당합니다. 금관가야의 왕족들이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이 돼요. 요것도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고요. 이어서 법흥왕 진짜 많이 했네요. 그만큼 중요한 왕입니다. 법흥왕이. 하나 더, 골품제 정비가 이때 이루어지죠. 골품제 정비까지. 자, 법흥왕의 업적이 이렇게 있고, 간단하게 김씨왕의 세습, 불교 수용, 율령 반포,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된 거예요. 가장 늦게. 삼국 중 가장 늦게. 6세기에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이 되자 진흥왕으로 이어지네요. 진흥왕. 이 진흥왕 때는 6세기니까 왕을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 무령왕, 성왕. 요 진흥왕 때 먼저 화랑도를 개편하고요. 화랑은 귀족의 아들들, 낭도는 평민 아들들이에요. 신분의 융합을 도모하면서 청년들의 교육을 담당한 화랑도 개편이 진흥왕입니다. 화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 황룡사가 만들어지네요. 황룡사 건축, 절, 황룡사. 진흥왕 때의 황룡사가 만들어진다. 화랑도가 개편되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나제동맹 진행 중이잖아요. 이렇게 성왕과 함께 손잡고 한강 유역을 확보합니다.
한강유역을 같이 먹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제 동맹 중에 성왕이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진흥왕과 함께 한강유역을 빡 찾아왔는데, 아하,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합니다. 642년 대야성 전투에서, 관산성입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죽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성왕이 한강유역 일시 확보까지만 말씀드렸죠. 바로 이거예요. 관산성 전투. 이때 성왕은 전사하고 백제는 이제 쇠퇴기로 들어가는 개념이 되겠죠. 순서를 보면 살수대첩, 관산성 전투, 안시성 전투 이렇게 들어갑니다. 끝없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시기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산성 전투로 성왕이 전사되자 신라의 전성기가 한강유역을 확보하면서 진흥왕 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전성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흥왕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진흥왕의 화랑도, 황룡사, 한강유역 확보까지 아낌없이 박하사탐 키워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쉽게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이 집업진 트리오로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정리, 뇌물마리간이 광개토대왕에게 뇌물을 주었다까지 하면 신라의 어느 정도 정치사와 전성기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7세기로 갈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지금 이쪽으로 와야 돼요.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의 대외항쟁을 하고 있을 때, 고구려가 대외항쟁을 하고 있을 때 한반도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의자왕입니다. 백제는. 이 의자왕은 여러분 의롭고 자애롭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정치를 잘한 왕인데 삼천궁녀라는 조금 왜곡된 역사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 입장에서 의자왕을 정말 정치 잘하고 착한 왕이다라고 쓰면 나쁜 왕이 나쁜 나라가 되잖아요. 삼천궁녀를 둘 정도로 호화사치를 누렸기에 불쌍한 이 백제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군대를 보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승자의 기록이 역사가. 그러니까 의자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의자왕으로 들어갈 때 이제 진흥왕 이후 신라의 경우에도 진흥왕 다음 진평왕 이렇게 이어집니다. 7세기에 진평왕. 진평왕이 6세기에서 7세기로 넘어가는 왕이에요. 진평왕, 그리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렇게 연결돼요. 이때 진평왕 이때 고구려는 살수대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살수대첩. 여기 수나라가 있을 때인데 진평왕이 수나라한테 이 승려 원강을 시켜서 원강법사를 시켜서 걸사표를 지어서 보냅니다. 고구려 공격하자. 수나라에 걸사표를 바친다. 원강법사에게 보낸다. 이 원강법사는 화랑제도, 화랑도에 대해서 세속 5개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선덕여왕 때는 첨성대가 만들어졌죠. 여러분 드라마 혹시 선덕여왕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 드라마라서 이효원 씨가 나왔던 건데 첨성대가 만들어지고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었다고도 하죠. 요게 함정입니다. 진흥왕 때 황룡사고요. 선덕여왕 때 9층 목탑이에요. 황룡사 9층 목탑. 두 개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문제는 백제 의자왕이 지금 쳐죽일 나라가 신라잖아요. 지금 서왕 배신했잖아요. 군대를 계속 보냅니다. 계속 침공을 합니다. 자, 의자왕이 계속 침공을 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옆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고구려는 대외항쟁을 하고 있을 때 큰 전투가 하나 벌어집니다. 백제 의자왕 때 신라의 40여 개의 성을 빼앗습니다. 계속 공격하는 거죠. 지도를 보자면 고구려는 중국하고 지금 계속 항쟁을 벌이고 있고 백제가 배신자 신라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대야성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합천입니다.
경상도 합천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대야성 전투에서 신라의 귀족, 거의 뭐 정말 잘 나가는 김춘추 딸이 대야성 성주의 부인이었어요. 딸과 사위가 살해당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대야성 전투가. 화가 난 김춘추는 자기가 군대를 동원해서 백제를 침공하기가 어려우니까 목숨을 걸고 김춘추가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때가 을지 연개소문이 권력 잡고 있는 보장왕 시기입니다. 보장왕. 이때 연개소문이 권력 잡고 있을 때 거절당했겠죠. 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여기서 왜 토끼와 관련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요거는 지금 한능검과 관련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이게 이제 거절당하자 다시 김춘추가 당나라로 가는 거야. 안시성 전투로 당태종이 한번 지지 않았습니까? 조인성 화살 빵 맞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김춘추가 제안을 하는 거죠. 당나라 나랑 손잡고 고구려 백제 끝내자. 고구려 땅 다 줄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겠는데? 당나라 콜. 나당 동맹이 체결됩니다. 자, 나당연합군이 지금 구성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나당연합군 구성. 나당연합군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 항상 전투라는 것은 만약에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 따먹기식이잖아요. 고구려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 이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만약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쪽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죠. 땅 먹고 다시 가서 세팅. 여기 땅 먹고 다시 대비. 이런 개념입니다. 땅 따먹기를 조금씩 넓혀나가야 되는데, 나당연합군이 백제 수도로 바다와 강길을 이용해서 바로 쳐들어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왜? 의자왕은 군대를 지금 국경선 쪽에 배치를 해놨는데 사비성으로 바로 들어와 버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계백장군에게 얘기하죠. 시간을 벌어라. 군대가 돌아올 때까지 벌판에서 저들을 막아라. 이게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가 되겠습니다.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전투, 황산벌 전투가 벌어지고요.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김유신 장군이 활약하면서 백제가 무너지고 말았고, 바로 이어서 사비가 함락당하며 백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근데 백제가 여러분 600년 이상 이어진 나라인데 이렇게 순순히 끝나진 않겠죠.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다시 우리가 일어날 것이다. 왕자 부여풍을 중심으로 흑지상지와 복신, 도침, 이들이 백제 부흥운동을 단행합니다. 임존성, 뭐 이런 것들 주류성이 나올 텐데요. 임존성과 주류성에서 흑지상지, 복신, 도침의 백제 부흥운동, 다시 백제를 일으키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야자 해보셨습니까? 밤 10시까지 야자하고 딱 나오면은 하얀 복도가 불이 꺼지면서 깜깜한 복도로 바뀌죠. 백복도가 흑복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백제 흑복도. 키워드 바로 들어갔어요. 백제 흑복도. 흑지상지, 복신, 도침 이름 나오면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이 시기,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시기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요거 흑복도 하나 드릴게요. 백제 부흥운동. 그러니까 이 하얀 복도, 백복도가 흑복도가 되었다. 흑복도 키워드 빵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지원을 왔어요. 외구의 지원. 백제하고 긴밀한 관계였던 일본까지 지원을 왔으나 백강전투에서, 역시 백제니까 백강이군요. 백제 백강. 백강전투에서 나당연합군이 승리하고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부흥운동도 마무리가 되었죠. 이게 백제 멸망이 660년입니다. 660년 백제 멸망. 여기까지 이 당시에는 이 진덕여왕 다음 김춘추가 왕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통일신라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우선 이 순서가 중요한 거라서요. 남은 것은 이제 고구려죠. 고구려의 경우에는 잦은 항쟁을 통해 국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연개소문이 죽은 뒤에 연개소문 아들들의 내부 분쟁이 있었어요. 정말 허망하게 668년 연개소문 아들들의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해 약해진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정말 허망하게 멸망해버립니다. 정말 허망하죠, 여러분. 한 줄로 끝났어요. 그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던 고구려가 이렇게 한순간에 내부 분열이 이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역사의 교훈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내 거야 할 줄 알았는데 당나라가 배신합니다. 제가 교재 연도까지도 다 명시를 해드렸는데요. 순서 때문에 우선 여기다가 제가 써놓을게요.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백제 지역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해서 백제 지역을 관리하고 심지어 신라 지역에다가 신라 수도에 계림도호부를 설치해요. 도독부, 계림도독부. 그리고 고구려 지역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합니다. 교재에 예쁘게 써있죠, 여러분. 지금 자리가 좀 어려워서 판서가 좀 엉망이긴 한데 당나라가 우리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호부를 설치한 상황이에요. 신라 배신당했잖아요.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죠. 나당전쟁이 벌어집니다. 675년에 이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가 당나라를 이기고 승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당나라가 또 군대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당나라고 이쪽이 이제 신라 영토 쪽이라면 흉노족이 서쪽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군대 절로 가야죠. 이런 정말 드라마틱한 타이밍으로 인해 676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신라 삼국 통일 과정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물고기 중에 수염 요렇게 난 물고기, 피디님 무슨 물고기인지 아세요? 메기요. 메기 전투 승리. 물론 이제 매자가 좀 아니긴 하지만 삼국 통일하면 메기 전투 승리로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고요. 이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기서 한 문제 순서가 나올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전투하고 이런 흐름을 정리를 하신 뒤에 필기하시고 암기하시면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겠고, 오늘 배운 이 4강에서 두 문제,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칠판 길게 한번 뽑아볼까요? 여러분이 좀 어지러우실까봐 좀 천천히 해달라고 제가 우리 PD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박하사탐, 이 개별 박하사탐 스튜디오에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개념 강의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위에 천장을 좀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4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정치사, 가야철 잊지 마시고요. 집업진 트리오랑 뇌물마립간 다 정리하고 왔죠. 그 다음 정말 중요한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고비, 삼국시대 정치사, 정말 모두가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수험생들이 가장 한국사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순간이 지금입니다. 모두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만 이겨내면 훨씬 더 쉽고 그냥 이해하면서 들어가는 내용으로 또 가니까요. 2번만 저 믿고 한번 힘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실 수 있게 뒤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하고 사진 찍고 여러분의 시간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5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